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아이로 키워라. 김정은, 유형선 지음. 탈무드 교육의 힘. 포르체 출판사. 프롤로그.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아이로 키우는 탈무드 교육의 힘. 누군가 임종을 앞둔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탈무드를 연구하겠습니다. 어느 강연장에서 창의력 교육의 대가가 말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탈무드 읽기를 권합니다. 그곳에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면 더 좋아요.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토록 탈무드를 손꼽는 걸까? 우리 가족은 큰아이가 7살, 작은아이가 3살이던 무렵 가족 독서를 시작하여 큰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현재까지 가족 독서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여러 도서관과 학교에서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가족 독서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그로부터 성장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족 독서가 자녀 교육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가족 독서를 시작하고 10년째 되던 해 우리 가족은 기존 독서에서 한 걸음 나아가 탈무드 읽기에 도전했다. 탈무드는 히브리어로 위대한 배움이라는 의미로 유대교 경전이다. 모세가 창조주에게 받은 율법을 글로 적은 것이 토라이고 이를 다시 시대에 맞춰 해석하고 논쟁한 기록을 덧붙인 것이 탈무드다. 유대인들은 현재도 계속 탈무드를 연구하고 논쟁하고 있으며 주석을 덧붙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화 중심의 한 권짜리 탈무드는 세 발의 피나 다름없다. 탈무드는 300쪽 분량의 책 140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데 히브리어 영문 대역판만 해도 무려 72권이다. 즉, 한 권짜리 탈무드 우화집을 읽고서 탈무드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히브리어 원전을 모두 읽을 수 없었기에 우리 가족은 히브리어 영문 대역판과 영문판 해설서를 읽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읽은 책은 H. 폴라노의 탈무드와 펭귄 클래식의 탈무드 셀렉션이다. 이 두 권의 책을 읽고서 이후 더 읽고 싶은 순서와 소논문을 관련 사이트에서 찾아 읽었다. 그리고 아내가 탈무드 영문 대역판을 읽고 마음에 남는 구절을 정리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부부가 함께 그 구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말 가족 독서 시간에는 이런 인상 깊은 탈무드 구절을 소개하여 온 가족이 토론했다. 이 책에서 각 주제를 대표하는 도입 구절은 탈무드 영문 대역판을 번역하여 실었다. 탈무드 속 보석 같은 글귀 중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좋아하는 구절만 가려 모았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가족이 책을 함께 읽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을에 놀랍다는 반응과 동시에 그간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럴 때면 우리 가족은 단연 탈무드를 꼽는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실제로 탈무드를 읽어보니 아인슈타인이 왜 탈무드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는지, 창의 교육의 권위자들이 왜 탈무드를 권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 탈무드는 그 빛을 발한다. 곁에 두고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마다 보면 큰 도움이 된다. 탈무드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들. 탈무드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준다. 부모와 자녀가 좋은 문장을 함께 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문장을 어떻게 읽고 나누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위와 서열을 깨고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집안 분위기를 수평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탈무드는 여러 사례를 들어 보여준다. 이를테면 공부란 무엇이며 왜 공부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와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랍비들의 말과 인상 깊은 일화를 통해 들려준다. 탈무드에는 그야말로 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스승들이 가득하다. 좋은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탈무드를 읽어야 하는 이유다. 탈무드는 스승을 알아보는 눈과 스승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 여러 랍비들 사이의 관계를 예로 들어 알려준다. 또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서로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각자의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전해준다. 아이마다 다르게 질문하도록 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다르게 이끄는 것이 창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알려준다. 그 외에 탈무드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갖고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 환대와 겸손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이며 학교와 사회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인지, 왜 자녀를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대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려준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적,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녀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등등 탈무드는 무수한 사례를 통해 조언해준다. 온 가족이 탈무드를 함께 읽고 느낀 바를 가정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 경제교육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 책에 상세하게 담았다. 탈무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뻐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탈무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때로 강연장에서 가족이 탈무드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우리 가족의 대화가 탈무드 속 랍비들의 모습과 같다는 말도 들었다. 부부가 함께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방법인 하브루타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부부는 탈무드 속 지혜로운 랍비들의 모습을 본받고자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 배우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달라지니까 아이들도 달라졌다. 매일 탈무드를 읽다 보니 매일 좋은 일이 생긴다. 경전을 읽거나 명상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탈무드를 비롯하여 성경이나 불경 같은 경전을 꾸준히 읽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명의 본질을 천천히 들여다볼 힘이 생긴다. 마음을 다스리고 일상을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탈무드를 읽는다는 것은 경전을 읽고 명상과 기도를 하는 행위와 같아서 매일 탈무드를 읽으면 어제의 마음을 비우고 오늘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 부부의 경우 자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바뀌었다. 매일 자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탈무드라는 거대한 지혜의 보고 앞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가 가진 권위를 내려놓고 어린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이 어렸을 적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때가 있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영유아기에 보호자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 우리 가족이 함께 살면서부터는 두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그림책 읽어주기부터 엄마표, 아빠표, 무슨 교육 등 많은 시도를 해보았다.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으로 메우기 위해 애쓰느라 우리 부부는 점점 소진되어 갔다. 그러던 중 만난 탈무드는 양육자로서 우리 부부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탈무드를 읽으면서 제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수직적인 훈육은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에 우리 부부는 가족 독서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엄마표, 아빠표,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을 중단했다.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아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있다.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을 이젠 알기에 우리 부부는 괜찮아, 경험해봐 라고 말할 뿐이다. 탈무드 덕분에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탈무드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화들이 가득하다.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후 무려 2000년 가까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세계 각지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며 이주를 반복한 유대민족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해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유대인 각 가정에서 그들의 경전인 탈무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탈무드는 어려움을 겪고 다시 시작하는 가족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된다. 아이를 낳기만 했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에게 좋다는 건 뭐든지 다 해줬지만 내 자녀와 맞지 않아 오히려 부모와 자녀 사이만 나빠져서 체념하는 부모에게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상처만 주었다고 자책하는 부모에게 이 책을 권한다.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가정이라면 바로 지금 온 가족이 탈무드를 읽을 시간이다. 탈무드에서 배우는 부모 수업.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교육제도가 변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성적 지상주의, 조기 교육 및 선행교육, 주입식 교육, 과도한 사교육 등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과거 부모 세대의 교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 방식은 자녀에게 나은 내일을 보장하기는커녕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불안감과 피로함만 안겨준다. 대한민국 교육의 실태를 모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탈무드에 녹아있는 유대인 교육법에 비추어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 기준이 된 큰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를 추구한다. 탈무드는 인내를 강조한다.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로 레아트와 사블라누트 이것들을 자주 언급하는데 레아트는 천천히라는 뜻이고 사블라누트는 인내심이라는 뜻이다. 특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인내만큼 빛나는 가치는 없는 듯하다.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면 자녀는 스스로 성장하고 마침내 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수와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기회다. 우리 사회는 성과와 성공을 강조하는 반면 유대 사회는 실패에 대해 관대하다. 탈무드에는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값진 배움으로 연결시키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배움이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전한다. 셋째, 선행교육이 아니라 선행교육을. 여기서 선행은 앞설 선자고 선행교육을 강조한다. 여기서 선자는 착할 선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선행보다 어떠한 것보다 앞서 나가는 선행을 중시한다. 반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며 착할 선행교육에 힘씁니다. 그리고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착할 선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 탈무드는 이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떻게 선행해야 하는지
생생한 일화를 들어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준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곳곳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지면에 그 내용들을 아낌없이 담았다. 예전에 우리 부부는 무의식적으로 빨리빨리를 내뱉곤 했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천천히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야단을 치지 않고 유대인 부모처럼 축하해라고 말해준다. 또 탈무드를 읽으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매일 선행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빨리빨리를 천천히로 바꾸고 실수와 실패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공부하는 이유가 선행을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세우자 무엇보다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국가의 교육제도를 바꾸긴 어려워도 각 가정에서 노력하면 우리 집 문화는 바꿀 수 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이뤄내듯 한 집 두 집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큰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부드러워졌어요. 작은아이가 말했다. 엄마 아빠가 너그러워졌어요. 우리 가족은 탈무드를 읽기 전과 탈무드를 읽고 난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서로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아이들은 탈무드를 읽으면서 달라진 우리 집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한다.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책을 함께 읽었지만 아이들 역시 가족이 함께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을 물어보면 탈무드를 꼽는다. 탈무드를 읽으며 변화의 여정을 함께 해준 두 아이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 또한 우리 부부에게 탈무드와 관련된 집필과 기획을 제안해준 포르체 박영미 대표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무드를 읽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이 소중한 경험이 이 책을 통해 다른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책이 그들의 삶에 작은 용기와 따뜻한 위로로 가 닿기를 바란다. 2021년 김정은, 유형선. 1장 나를 지켜내는 마음 수업. 삶의 기본기를 키우는 탈무드 육아법. 가훈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의 조상이나 어른이 자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으로 한 집안의 전통적 도덕관으로 삼기도 한다 라고 풀이된다. 달리 말하면 가훈이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삶의 가치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가훈을 중요시했다. 신학기가 되어 학교에서 호구조사를 할 때면 각 가정의 가훈을 조사했다. 우리 집 가훈은 성실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막연하게나마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늘 생각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메시지에는 힘이 있다.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안식일 오후에 탈무드의 아보트 구절이 포함된 기도문을 읽는다. 여기서 아보트는 탈무드의 4번째 순서인 네지킨의 9번째 소논문이다. 유대교 율법학자인 랍비들의 가르침이 간결한 형식으로 쓰인 아포리즘 모음집이어서 탈무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읽기에 적합하다. 아보트는 퍼케이 아보트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지혜 또는 아버지의 윤리로 번역된다.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매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천 년 동안 전승된 선조들의 지혜와 윤리가 아보트 구절을 통해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수되는 것이다. 아보트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경구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대화하기에 좋다. 예를 들어 다음의 구절은 나를 위하는 태도에서 공동체를 위하는 태도로 변화하는 자아의 확장과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나란 존재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지금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한다는 말인가? 아보트 1장 14절. 성실이라는 가훈 덕분에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무엇을 위해 성실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덕목처럼 추상적이어서는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단어 하나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금 이 순간 가치를 묻게 하는 질문이거나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문장의 형식이어야 한다. 현재에 적용하는 동시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한다. 삶의 가치와 태도를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서 함께 만드는 것이다. 온 가족이 이 같은 아보트 구절을 참고하여 대화를 나누며 가족의 삶의 기준을 정해보는 것이다. 아보트의 핵심 가치를 정리하면 기도, 공부, 존중, 평화, 겸손, 공정, 인내, 선행, 자선, 조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이 카테고리별로 아보트의 경구들을 분류해보자. 온 가족이 삶의 지침으로 삼고 싶은 가치를 함께 고른 다음 해당 카테고리의 경구에서 가운으로 삼고 싶은 것을 선택하자. 그리고 그 경구들을 적절하게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인생 문장으로 작성하면 된다. 우리 가족이 이런 방식을 거쳐 선택한 가치와 경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과 함께하자. 사람이 선택해야 할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자신에게 명예로운 길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의 눈에도 명예로워야 한다. 아보트 2장 1절.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말라. 죽는 날까지 자신을 믿지 말라. 그가 되어보지 않고서 그를 판단하지 말라. 아보트 2장 4절. 2. 공부와 일의 조화를 이루자. 토라 공부는 직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직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토라 공부는 결국 쓸모가 없고 죄의 원인이 된다. 아보트 2장 2절. 3. 바로 지금 행동하자. 지금이 아니면 언제? 아보트 1장 14절. 공부보다 선행이 더 중요하다. 아보트 1장 17절.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겠다 라는 말은 하지 말라. 아보트 2장 5절. 행동이 지혜를 능가하는 자의 지혜는 영원하지만 지혜가 행동을 능가하는 자의 지혜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보트 3장 9절. 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했다. 삶의 가치, 공동체, 조화, 행동. 가치에 대한 태도. 1. 공동체.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말라. 2. 조화. 나와 공동체를 위해 공부와 일의 조화를 이루어라. 3. 행동. 바로 지금 행동에 옮겨라. 우리 가족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정했으면 휴일에 온 가족이 모여 한 주 동안 이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으며 그리하여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이러한 과정이 쌓이면 삶의 지침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원하는 삶으로 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아이에게 들려줄 삶의 문장을 만들자. 정신적 유산에 대하여. 한때 안토니우스 황제가 랍비 유다에게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보냈고 그 대가로 우정의 징표를 요구했다. 랍비 유다는 황제에게 메이지자, 즉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몇 절을 기록한 양피지 조각을 보냈다. 황제가 말했다. 친구여, 내가 보낸 선물은 값어치가 풍성한데 반해
그대가 보낸 선물은 값어치가 적군요. 랍비 유다가 말했다. 나의 선물과 당신의 선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준 선물은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낸 선물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이 걸을 때 길을 인도할 것이며 당신이 쉴 때 당신을 보살필 것입니다. H. 폴라노 탈무드 214쪽 중에서. 랍비 유다는 유대인들이 랍비라고 하면 그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후세에 존경받는 인물이다. 기도만 하는 성자가 아니라 탁월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일생을 헌신했다. 랍비 유다가 출생하기 전 유대인 거주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겪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고 랍비 유다가 태어날 무렵에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하여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박해가 뒤따랐다. 그러나 랍비 유다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을 무렵에는 안토니누스 황제의 통치하에 유대 민족과 로마와의 관계가 안정화되었다. 다이아몬드와 메이지자로 대비되는 랍비 유다와 안토니누스 황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부모는 돈만 있으면 돼요. 얼마 전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말인즉슨 부모가 지닌 경제력으로 아낌없이 지원한다면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좋은 교육 환경에 노출되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니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갖고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 경제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 가치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래 중산층의 기준이 회자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40평대 이상의 아파트와 3000cc 이상의 중형차, 월 소득 약 600만 원 등을 보유하면 중산층 수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요즘은 부모가 가진 재산에 따라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는 세태다. 이처럼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진 것에 의해 계급이 매겨지는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이미 지난 지 오래라고 자주 하면서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 논리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심해지는 사회 경제적 현상을 반영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 자원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탈무드에는 우리 사회의 수저 계급론에 대비되는 부자와 랍비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부자와 가난한 랍비가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챙겨 배에 올라탔다. 그러나 이들은 해적의 습격을 받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부자는 가진 재산을 모조리 빼앗겼다. 하지만 랍비는 잃은 것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든 지혜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으니 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불리는 미래사회는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위 부자와 랍비 이야기처럼 직장, 직업, 집, 돈 등 지금 가진 것을 쉽게 잃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랍비 유다가 안토니누스 황제에게 보낸 메이지자에서 힌트를 구해보자. 메이지자에는 모세의 설교를 수록한 신명기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들이 강조하는 내용은 백성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백성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모든 것을 골고루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사회 질서이다. 기원 후 70년 성전이 무너진 후 유대민족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로마 제국 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유대인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전까지 약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세계 각지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며 이주를 반복했다. 유대인을 유랑의 민족이라 부르는 이유다. 고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언제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했던 유대인을 살게 한 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였다. 이들에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메이지자로 대표되는 인생의 지침이었다. 유대인의 정신적 지도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 구전 전승들을 모아 편찬하는 작업에 공을 들였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미슈나 편집이다. 미슈나는 반복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구전 전통을 이루는 말로 랍비 유다를 중심으로 저명한 랍비들이 다양하고 상세한 주석을 모은 저작이다. 수세기 동안 유대교 학자들은 미슈나를 연구하면서 이를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주석인 게마라를 덧붙였다. 게마라는 유대교 율법인 할라카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와 종교, 도덕에 관한 랍비들의 가르침과 구전 문학인 하가다를 포함한다. 할라카가 구전 가운데 법률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하가다는 율법 이외의 지혜나 가르침을 담은 설화를 다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탈무드는 이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다. 즉 탈무드란 유대 민족의 구전 전승의 집대성이자 신앙을 위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에게 정신적, 정서적 가치를 물려주자. 현대의 유대인이 평생의 지침서로 자녀에게 강조하는 책 또한 탈무드다. 유대인은 5살 때부터 모세 오경, 즉 토라를 읽는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즉 토라를 읽는다. 10살이 되면 미슈나를 읽기 시작하고 15살부터 탈무드를 공부한다. 이때 자녀가 혼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눈다. 부모가 자녀와 매일 저녁 토라와 탈무드를 읽는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정신적인 가치를 전수하고 지혜를 구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것이 곧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자녀가 어렸을 때만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일생에 걸쳐 토라와 탈무드를 반복해서 읽는다. 읽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읽기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능동적 읽기를 실천한다.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 어떻게 정신적인 가치를 들려줄까?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토라와 탈무드처럼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만의 각별한 텍스트가 없다.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역사적 슬픔에도 유대인처럼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 하는 수모를 겪진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반도라는 터전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누리고 보존하며 살아왔기에 우리에게는 전통을 명시해 놓고 전하는 텍스트가 유대인들만큼 절실하진 않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텍스트가 많다. 도서관에 가면 좋은 책이 너무 많아서 어느 책을 읽어야 할지 고르기 어려울 정도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먼저 배우고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책을 읽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야 한다.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서관 가기, 잠자리에서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가족이 함께 읽은 책을 리스트로 작성하기 등등을 시도해보자. 양치질이 습관이 되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듯 도서관에 가고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자. 금수저 흙수저를 떠나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수저 부모가 되기를 권한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 되면 옛 이야기와 전래 동화를 들려주고
초등학생이 되면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한 편씩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건강한 몸을 위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듯 건강한 정신을 위한 예방주사도 필요하다. 옛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자연스레 삶의 용기가 생긴다. 옛 이야기는 우리 정신의 면역체계를 만들어준다. 옛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예방주사인 셈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5살 무렵이 되면 서정우의 옛 이야기 보따리를 읽어주길 권한다.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고난 극복기를 읽으며 우리 조상의 슬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주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읽는 재미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아이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삼국유사를 함께 읽어보기를 권한다. 고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은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담당해온 영역이다. 삼국유사에는 한반도 고대 국가들의 건국 신화와 토속신앙, 전설 등 다양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상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들의 삶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읽으며 이 시대 한반도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 조상의 삶이 깃든 삼국유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고자 할 때 더욱 특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12. 생각을 키우는 것이 인성교육의 기본이다. 진리에 대하여. 라바 바르 슐라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었다. 성스럽고 거룩한 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분은 모든 랍비들의 이름으로 할라카를 말씀하고 계신다. 하지만 랍비 메이어의 이름으로 된 가르침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라바 바르 슐라가 다시 물었다. 왜 랍비 메이어는 안 됩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배교한 아헤르에게 할라카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바 바르 슐라가 말했다. 그렇다고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랍비 메이어는 석류를 찾아 그 속은 먹고 껍데기는 버렸습니다. 하기가 15장 15b. 여기서 엘리야는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예언자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랍비 메이어는 4세대의 탄나임 중 가장 위대한 랍비로 꼽히며 미슈나의 기초를 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기가는 탈무드의 2번째 순서인 모에드의 12번째 소논문이다. 랍비 메이어는 가장 위대한 랍비 중 한 사람으로 대단한 학식과 인격을 갖춰 탈무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엘리샤 벤 아부야는 1, 2세기경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한 구전율법 교사였으나 배교하여 대표적인 이단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엘리야의 학식이 높았기에 랍비 메이어는 배교자인 그를 스승으로 모셨다. 그들은 자주 성경 구절에 관해 대화하며 교류했다. 다른 랍비들은 랍비 메이어가 엘리샤와 어울리는 것을 말렸지만 엘리샤가 죽을 때까지 그들의 우정은 지속되었다. 랍비 메이어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하기가 15b에 기록된 이야기는 랍비 메이어의 토라 지식에 대해 라바 바르 슐라와 예언자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전한다. 랍비 메이어가 배교자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의 토라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엘리야와 배교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랍비들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전통인 환대의 정신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라바 바르 슐라는 석류에 비유하여 엘리야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랍비 메이어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렸다고 말한다.
지혜를 얻는 것은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하는 일. 라반은 토라의 교리를 호두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왜 학자들은 토라를 호두에 비유하는가? 그것은 진흙과 오물로 더럽혀져도 알맹이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토라 학자도 마찬가지다. 토라 학자가 죄를 지었어도 토라 지식이 망가진 건 아니다. 진흙과 오물이 전혀 없는 100% 순수한 진리를 발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혜를 얻는 일은 곧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하는 일이기도 하다. 랍비들은 미슈나에 대한 주석인 게마라를 통해 성인과 청소년에게 달리 적용하여 예언자 엘리야와 랍비들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성인은 결함이 있는 스승이나 환경에서도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은 쉽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할 수 있는 랍비 메이어는 배교자 엘리샤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했지만 무엇이 알맹이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리를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하려면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자녀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과정은 생략되고 자녀에게 껍데기가 제거된 알맹이만 주면 된다고 여긴다. 때로는 다수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현재 부모 세대는 자기 표현의 가치보다 생존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 속에서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내 편이면 다 맞다고 동조하고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몰아세우면서 내 편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 편가르기 문화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이러한 집단 문화는 자녀 세대의 인싸, 아싸, 담론과 연결된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약자로 집단을 이루어 그 무리와 잘 섞여 어울리는 부류를 지칭하며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약자로 특정 집단에 끼지 않는 부류를 지칭한다. 문제는 인싸는 맞고 아싸는 틀렸다는 인식에 있다. 심지어 인싸와 아싸의 구분을 사회성 발달의 척도로 삼기도 한다. 내 아이가 인싸면 사회성이 잘 발달된 것이고 아이가 아싸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 내 아이가 인싸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에서 인싸 되는 법, 여름방학 제대로 공부하고 인싸 되기 등 각종 인싸 되기 수업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집단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하려는 시도를 가치없게 만든다. 내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가 왕따라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집단 속에 숨으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공부만 잘하면 돼 하면서 집단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경향은 조기 학습 교육에는 과도하게 투자하지만 인성 교육에는 무관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 세대의 잘못된 가치관이 자녀 세대의 인성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인성 교육의 시작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는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생존 가치보다는 자기 표현의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전망한다. 이를테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곳곳의 정보를 내 손안에서 가공하고 생산 유통할 수 있는 세상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말 그대로 알맹이는 먹고 껍데기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성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뇌과학과 유아교육의 권위자인 제임스 해크먼은
40여 년의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해크먼 교수는 연구 결과 성과를 내거나 행복하게 사는데 비인지 능력이, 즉 끈기, 인내, 자기조절, 사회적 의사소통 등의 비인지 능력이 인지 능력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정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문제를 잘 풀고 이해하는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크먼 교수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8세 전후인데 이때 아이는 친구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0에서 5세 사이의 아이에게 제대로 된 양육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등교육과 양극화 해소, 사회복지와 치안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역설한다. 질문이 있는 교육을 하라. 요람 하존이는 그의 저서 구약성서로 철학하기에서 구약성서가 주장하는 덕목은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진리를 주체적으로 밝히는 삶이라고 말했다. 구약성서에는 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신과 논쟁하고 심지어 신의 마음을 바꾸게 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 앞에서 신과 논쟁했으며 야곱은 신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받았다.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알아보겠다고 스스로 다가감으로써 그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처럼 성서는 신의 명령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신의 첫 말씀은 명령이 아닌 질문이었다. 유대교는 신의 진리를 두고 묻고 따지는 태도를 탈무드와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방법인 하브루타에 고스란히 심어놓았다. 진리란 끊임없이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구할 수 있음을 이 두 가지 교육 방식을 통해 생생히 전하고 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 성찰을 하라.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한 경향이 있다. 알맹이와 껍데기를 구별하는 1차적 대상이 자신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먼저 나부터 비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해야 한다. 나의 생각이 타당한지, 나의 행동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5살 때부터 토라를 익혀 613개의 계명을 익히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아이가 10살 때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탈무드를 읽고 질문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질문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토라로 조기 인성교육을, 탈무드와 하브루타로 질문하는 연습을 하는 셈이다. 최근 디지털 세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인성교육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의미도, 인성이 좋은 사람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사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 의견만 수용하는 사람을 인성이 좋다고 할 순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에 따르면 인성이 좋은 사람이란 알맹이를 먹고 껍데기는 버리는 사람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성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사상가이자 민권운동가인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생각하면 씨알이고 생각하지 못하면 쭉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인성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왜라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스승에 대하여 17. 탈무드에서 인생 스승을 만나다. 하루는 한 이방인이 샴마이에게 찾아와 물었다. 유대인에게 토라가 몇 개입니까? 샴마이가 대답했다. 2개가 있다네. 바로 구전 토라와 성문 토라라네. 이방인이 물었다. 성문 토라는 믿겠는데 구전 토라는 못 믿겠는데요? 만약 성문 토라만 알려주신다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샴마이는 그를 크게 꾸짖고 내쫓았다. 그 이방인이 힐렐을 찾아갔고 힐렐은 그를 받아들였다. 첫날 힐렐이 그에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쳤다. 알레프, 베트, 김멜, 딜레트. 다음 날 힐렐이 말했다. 어제 첫 글자라고 알려준 알레프가 사실은 마지막 글자 타브라네. 이방인이 물었다.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힐렐이 대답했다. 사실은 알파벳 순서에 반대로 알려주었다네. 힐렐이 이어서 말했다. 알파벳을 배울 때도 나의 설명에 의지하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구전 토라에 의지하지 않고서 성문 토라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네. 그러니 구전 토라도 받아들이게나. 샤바트 31a. 앞서 제시된 샤바트에 기록된 이야기는 이방인이 힐렐을 만나 토라를 배우는 장면을 전한다. 구전 토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방인을 배척한 샴마이와 달리 힐렐은 성문 토라만 배우겠다는 이방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성문 토라를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므로 힐렐은 먼저 이방인에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쳐준다. 이방인과 기꺼이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한 다음 그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끈다. 힐렐에게 배우면서 구전 토라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방인은 힐렐의 제자가 된다. 힐렐은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스승이었다. 하지만 제자가 하자는 대로만 하지는 않고 제자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끌어주는 스승이었다. 배움이란 스승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공부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탈무드 베라코트에서는 당신의 혀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도록 가르쳐라. 죽는 날까지 자신을 확신하지 말라라고 전한다. 또한 프랑스 철학자이자 유대교 랍비이기도 한 엠마니엘 레비나스는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걸 알기 위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좌표를 알 수 있는 조감적 시야가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 레비나스는 자신을 포함하는 세계에서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 길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야를 획득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며 스승이란 제자를 매핑하는 시야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탈무드와 레비나스가 말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을 이끌어주는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초등학교 담임 교사 1명당 30명이 넘는 학생이 할당되는 현실에서 학생 개개인을 조감적 시야로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 교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학생과 관계 맺고 성장시키는 일이겠으나 교사는 본업 이상으로 행정적인 잡무와 공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스승과 제자로서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은 거의 생략된 채로 대학 입시와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내신과 수능 등급을 올려주거나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교사가 그 어떤 교사들보다 실력 있는 교사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 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 겉보기 좋은 널 만들기 위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교실 이데아 가사 중 발췌. 서태지와 아이들 3집.
1994년에 발매된 서태지와 아이들 3집에 수록된 교실 이데아의 가사를 보면 25년이 지난 지금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 말고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줄 세우기 경쟁은 과거보다 더욱 치열해졌다.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은 점수를 주는 사람과 점수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호기심이 넘치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칫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실행하기도 어렵다. 경쟁이 전부인 반교육적인 교실에서 탈무드와 레비나스가 말하는 스승을 만나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삶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레비나스가 지성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과 대화에 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했듯이 배움이란 스승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제자를 매핑하는 시야를 가진 스승을 만나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배움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브루타 대화법으로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자.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삶을 지탱해준 현자들의 지혜가 집약된 탈무드를 만나보자. 탈무드를 펼치면 어느 페이지에서나 스승이 등장한다. 힐렐과 샴마이가 토론하고 랍비 메이어와 아내 부루리아가 대화를 나누며 랍비 아키바와 랍비 타르폰이 논쟁을 벌인다. 이렇듯 두 랍비가 서로 논쟁하는 장면은 매우 자주 나온다. 탈무드는 이런 논쟁을 빠짐없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지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여준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논쟁의 과정에 따라 스승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스승이 된다. 랍비 여우수아에게 큰 깨달음을 준 어린 소년과의 일화처럼 탈무드는 존경받는 현자들 뿐만 아니라 조감적 시야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기록하여 그 지혜를 후세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탈무드를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공을 초월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자녀에게 탈무드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그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스승들을 소개해주자. 수천 년이 넘은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랍비들에 의해 검증된 스승의 목소리를 들려주자. 탈무드 속 여러 스승들을 만나면서 보다 넓은 우주적 관점에서 스스로 어디쯤에 와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조감적 시야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탈무드 속 스승과 제자의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곳곳에 숨어 있는 스승을 알아보는 눈도 키울 수 있다. 스승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부모가 먼저 하브루타를 시도해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브루타는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이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또 제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공부한다. 1시간씩 탈무드를 읽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각자 텍스트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더 깊게 해석해본다. 이 시간만큼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식의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관점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랍비들이 내 곁에 있진 않지만 탈무드라는 대항에서 현자들의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끊임없이 밀려드는 논리적인 대화의 파도를 타고 있는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탈무드의 텍스트를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더 넓고 더 깊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라는 말처럼 엄마 아빠가 탈무드를 읽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아온 아이는 그 모습을 흉내내기 마련이다. 어린 자녀가 질문을 걸어오면 열렬하게 환영하자. 부모의 대화에 끼어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환대하자.
아이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러한 과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또 제자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준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새로운 세대인 자녀는 그만의 다른 관점에서 부모에게 배움을 전해줄 수 있다. 자녀는 자체로 부모의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